금요일 첫 코너는 주간 똑똑똑입니다. 기성세대 담론을 넘어서 청년들의 시각으로 다양한 주제를 저희가 좀 다뤄보는 그런 시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간 홀로의 이진송 편집장,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혜 활동가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가족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늘 같이 살고 있어서 한 번도 제대로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근데 뭐 1인 가구도 많이 늘고 비혼 동거 커플도 전에 비해서 뭐 보도에 나오는 걸 보면 많이 늘었고요. 친구끼리 사는 그런 형태도 있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의 사회의 인식이나 또 특히 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뭐 그 최근에 지금 여성가족부가 가족의 개념을 좀 재정비하겠다 이런 구상을 밝히면서 특히 이 논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두 분의 생각 또 정상성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어떤 관계를 가족이라고 보십니까?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봐야죠. 양지혜 활동 네. 먼저. 굉장히 큰 질문인데 네. 저는 제가 원래 있던 가족을 빠져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 수 없고 내가 원가족과 함께 살지 않겠다는 게 영원히 혼자 살겠다는 뜻은 아니다. 근데 사실 내가 살면서 누구와 함께 살지, 어떠한 방식으로 살지, 그러면서 어떠한 권리를 존중받을지에 대해 충분히 선택하지 못한 채로 사실 주어진 관계 내에서를 가족으로 호명해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내가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이 선택에서 어떠한 권리의 제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 관계망이라는 게 저는 가족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좀 1인 가구 역시도 가족 개념에서 포함돼서 사고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진송 편집장? 네, 양지의 그 활동가 말처럼 요즘에는 1인 가구 생활자들이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내가 가장이고, 그쵸. 네, 어른 없고 내가 어른이고 내가 내 보호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일단 관계에서 보면 저는 자율적으로 이제 생활을 함께 공유하거나 혹은 서로의 보호자가 되기로 한 관계는 가족으로 부르고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또 사람만 가족이라는 것도 좀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 아닐까라고 네, 요즘에는 생각을 하는 게, 요즘에는 반려동물도 굉장히 많이 키우고 맞아요.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비인간 그렇죠. 역시 저는 가족의 개념에 들어갈 수 있고 이제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보험 같은 것도 나오고 이제 이런 추세인데 그렇죠. 이런 변화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혈연으로 맺어진 게 원가족이라면 혼이나 혈연으로 네. 그 외에도 함께하기로 선택한 상대는 이제 모두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처음에 원가족은 주어진 관계지만 그 다음에 만들어가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네. 지금 두 분 얘기해 주셨고,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 인간이 아닌 것까지도 다 포함할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얘기해 주셨고,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가족이에요. 네, 그럼요. 그 어떤 가족보다 더 가족이에요. 맞아요. 맞는 것 같네요. 근데 아직도 근데 우리 사회가 앞서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4인 가족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뭔 기준을 정할 때 보면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지금의 보통의 제도들이나 이번에도 뭐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처음에 지원금이 나오고 이럴 때도 보면은 이제 가족, 특히 세대 맞아요.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요. 맞아요. 어떠십니까? 이런 부분에서 발견한 문제점,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부분, 그걸 들어야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양지 활동가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뭔가 특히 저도 이 재난지원금을 세대주 기준으로 지급하는 정책에서 많은 걸 느꼈는데요. 네. 아무튼 지급 단위를 가구로 설정하고 뭔가 건강보험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했는데 예. 이랬을 때 청소년 개인이 혼자서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주가 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사실 그렇죠. 청소년 개인이 건강보험 분리가 가능하지도 않고, 근데 되게 다양한 사실 뭐 출생등록을 비롯한 많은 제도들이 어떤
가구 중심, 4인 가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뭐 청소년이든 여성이든 이런 사람들이 소외와 배제를 겪는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청소년이 가정을 벗어나면 빈곤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그럼에도 이 청소년들이 기초생활 수급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부모와 단절되었으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는 또 장애인 운동에서 많이 얘기했던 부양의무제 폐지랑도 연결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인 문제에서도 사실은 많이 다루는 부분이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 이런 지점에서 사실 4인 가족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비혼 여성이 아니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뭔가 복지나 공공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내몰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복지의 문제에서 본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 어떻게 보세요,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저는 일단 일상적인 풍경에서는 네. 그런 거 있죠. 일상적으로 보호자를 당연하게 부모님이라고 전제를 하고 부모님이라고 부르고 네. 그리고 일정 연령 이상의 여성은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기혼 유자녀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점 등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특정 소위 말하는 결혼 정년기 이상의 남녀는 이성애자고 그리고 같은 국적을 이룬 사람들과 결혼을 했을 거라는 이런 걸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전제를 하고 예상과 벗어나면 당황하고 이런 그렇죠. 거에서 좀 저희 인식의 그런 정상가족 이데올리가 깊이 침투해 있고 제도적인 문제로는 혼인 외출생이 이제 원칙적으로는 모가 출생 신고를 해야 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죠? 생모가 이제 엄마가 출생 신고를 할 수 네. 있는데 2015년 개정 전에는 아빠가 미혼 부가 출생 신고를 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엄마 인적 사항을 모르면. 그렇기 때문에 미등록 아동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랬군요. 2015년에 소위 말하는 사랑이법이라는 그 법 개정으로 이제 이 미혼 부가 혼자서도 아이를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게 너무 그 기준이 엄격해서 최근 5년간 그 법이 개정되고도 최근 5년간 신청률의 14%만 이제 승인이 나는 그럼 나머지 아동들은 나머지 아동들은 미등록 상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럼 학교 교육이라든지 병원도 못 가고 어린이집도 못 가는 그런 말 그대로 사각지대. 국적이 없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등록이 안 된 아동. 그리고 또 무연고 사망자 문제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장래 권한이 장사법이 규정하는 법적 연고자한테 순차적으로 그 권한이 주어지는데 1순위가 배우자고 2순위가 자녀 3순위가 부모 그리고 한참 뒤에 이제 마지막에 형제 자매가 있어요. 형제 자매도 그 뒤에가 있어요. 네, 어쨌든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으면 장래 권한을 가질 수 없고 아니 근데 사망 진단서도 어디선가 뭐 아는 분과 함께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가족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 경우가 다 이제 무연고 사망 처리자가 되고 수십 년을 함께 산 사실혼 관계거나 동성 커플이거나 친구들끼리 수십 년을 함께 산 경우라고 해도 장래 권한이 없고 사망 진단서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말 그대로 이제 무연고 사망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장례를 치러줄 수 없고. 장례를 안 치르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치른다고 해도 말 그대로 무연고 장례 그냥 시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절차, 행정적인 절차만 밟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비혼으로 살고 있는데 언니가 있긴 하지만 언니도 이제 아까 말했듯이 마지막 순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무연고 장례를 치를 가능성이 높은.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근거한 법이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는 좀 더 장래 권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들 자체가 상당히 오랜 시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의식은 사실은 그보다 더 오래됐을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지금 뭐 출생률 가지고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아동의 뭐 출생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미등록이 돼 있다는 것 자체는 참 어찌 보면 논리의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미등록 아동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뭔가 출생을 등록할 의무라는 걸 좀 친권자, 그죠, 뭐 부모님이든 어떤 친권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상 이게 관리 감독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 뭐 출생 이후에 방치되거나 학대를 경험하고 뭐 죽음을 경험하는 아동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출생 등록이 되지 않는 게 사실은 건강보험을 비롯한 뭐 각종 의료 혜택이나 교육 지원이나 의무 교육으로부터 배제가 되고 그게 또 아동에겐 더 폭력에 취약해지고
그리고 공공 인프라 안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좀 출생 통보제라고 해서 의료기관이 태어나는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에 통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인권위에서 권고하고 정부에서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제도화가 안 된 거죠? 아직은 제도화가 안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러한 구조들 안에서 좀 공공 인프라 안에서 출생이 등록되거나 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 여전히 좀 4인 가구가 아니면은 양육을 제대로 이어가기 어려운 지점들 뭔가 여전히 초장시간 노동을 해야 되고 양육할 수 있는 시민의 공간이라는 게 줄어드는 지점들이 저는 되게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 맞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지금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 이진송 편집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얼마 전에 뭐 국무총리 주재의 그 가족 형태 다변화를 주제로 한 모교 대화 여기에 참석하셨다면서요? 아, 네.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삼청동의 총리공관이라는 데도 가봤습니다. 가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네네.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셨는지 네. 궁금해요. 아, 네. 일단은 주제가 가족 형태 다변화인 만큼 네. 다양한 분들이 이제 오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국 사회의 가족 구성 변화를 살펴보고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고 이를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이제 그 통계 자료 같은 거 갖고 브리핑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센터장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연구가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필요한가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특히 고립되는 이 시대에 서로 고립되는 시대에 그렇죠. 1인 가구의 어떤 안전이나 이 생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네. 홍해안 생활공동체 공덕동 하우스 대표는 이분들은 생활 공동체로 살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혈연이 아니라도 함께 신뢰하면서 거주를 꾸려가는 삶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렇게 살 때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어떤지를 얘기를 해주셨고 네. 이 김지환 한국 싱글데디 가정지원협회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이 미혼부의 그 미등록 문제를 얘기를 미혼부 하시면서 문제.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제도적으로 소외돼서 없는 존재가 되거나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하셨던 얘기 중에 인상 깊었던 거는 정상가정이 뭔가 나한테는 한부모 가정이 정상가정이다. 그렇죠. 내가 한부모 가정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부모 가정은 두부모 가정이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두부모 가정이라는 표현이 저는 좀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항상 두부모 가정을 기본으로 그냥 두고 가정이라고 보는 예, 거니까. 그냥 가정이고 예. 그거는 한부모 가정은 한부모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신선했고 용어부터가 네, 용어부터가 기본을 전제를 하고 예. 그 외에는 부연을 설명한다는 거를 그때 제가 좀 실감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혼 여성으로서 거기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정상가정 위주의 정책이 부동산이나 절세, 금융에서 이런 맞아. 1인 가구를 어떻게 소외시키는지에 대한 예.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왜 요즘 청년들이 비혼을 선택하는지도 궁금해하셔가지고 이유가 뭔지 예. 예, 아, 설명 좀 저요? 제대로 해주셨어요 거기서? 예, 그냥 뭐 개인적인 기질의 문제도 있지만 예. 확실히 정책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결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뭐 경력 단절이나 독박 육아, 가사노동 이런 문제도 이제 확실히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는 뭔가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네. 의지가 좀 있어 보이던가요? 가보시니까. 일단은 생각보다 이 1인 가구 추세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다는 생각을 받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자리에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분도 계시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 어쨌든 현장에서 만나는 경험이 그분들한테도 좀 중요하지 않았나 맞아요. 예, 생각을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 맞아요. 네. 자꾸 들어야지 변화되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실 최근에 가장 주목받은 그런 보도 내용을 생각해 보면 혼외 출산을 한 방송인 사유리 씨가 네. 가장 이런 문제를 한번 사회적으로 관심 갖게 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두 분은? 양재 저는 활동가부터. 되게 예. 어떤 의미에서는 뭐 어떤 결혼, 임신, 출산이라는 연결고리 안에 여성의 삶을 놓아두는 것을 끊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출산이라는 게 당연히 결혼 이후에 주어져야 되는 걸로 그렇죠. 여겨지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 좀 사유리 씨의 사례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시선들이 예. 마치 기존의 어떤 두부모 가정, 정상 가족들은 양육을 잘해온 것 마냥 정상 가족이 아니면 불행할 맞아. 것인 것 마냥 이야기되는 모양새가 있고 사실은 만약에 정상 가족
정상가족 바깥의 이들이 더 열악하거나 폭력에 취약하다면 그것은 이게 정상가족이 아니어서라기보다는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기 그렇죠.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어떤 차별과 불이익 없이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사회에서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지금의 지원 제도는 사실은 정상가족을 중심에 두고 뭐 한부모 가족이나 그렇죠. 이런 걸 좀 특수한 지점으로 두면서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좀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깨지지 않으면 비혼 출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예외적인 지점으로만 받아들여지겠다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국가적으로 사실 출생률이 낮기 때문에 혼외 출산에 대해서도 조금 열린다면은 더 출생률도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성 일단은 편집장께서. 아까 양지혜 활동가님 말씀처럼 출산을 굉장히 결혼의 어떤 인과관계로 묶어놓는 시선 때문에 지금 더 이런 그 출생률도 낮고 이제 결혼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출생률이 낮아질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 중에 혼외 출산율이 최저예요. 2014년 기준으로 가입국의 평균 비혼 출산율이 40.5%면 그 시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1.9%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네, 나는군요. 그래서 2014년이니까 제가 3년 전쯤에 이제 프랑스에서 생활하는 친구랑 이야기를 할 때 그 프랑스에서 여성들이 원한다면은 이제 결혼과 상관없이 자기 아이를 선택해서 출산하는 걸 보고 거기에서 이제 일하는 친구가 나도 내가 지금 해보고 여기서는 싶다. 외국인이지만 나도 생각해 보니까 아이는 갖고 싶다. 결혼은 생각이 예. 없지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처음으로 이거를 따로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다른 그렇죠. 삶의 방식을 상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유리 씨의 경우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트가 아니라 개별의 사건이고 따로따로. 네, 결혼하고도 맞아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이 있듯이 맞아요. 네, 이게 개별적인 사건이라는 거를 계속 이야기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떠세요? 자녀 양육에는 관심이 있으세요? 이 질문 안 하고 하면은 좀 그렇죠. 한번 이게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지금 네. 벌써 이제 결혼 정년기를 소위 말하는 좀 지난 쪽이긴 한데 예. 저는 사실은 생각은 없고요.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 그쵸. 마을을 만드는 약간 사회적인 양육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양지 활동가께서?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유리 씨 사건을 보면서 이런 예. 이런 혼외 출산을 저출생 해결 정책으로 바라보는 게 결국엔 좀 여성의 몸을 아이 낳는 몸으로 바라보는 것의 어떤 변형판 아닌가?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랬을 때 좀 비혼으로서의 임신이나 출산이라는 게 꼭 어떤 국가의 재생산 기능으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좀 나의 선택일 수 있다면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회적인 돌봄이나 양육들에 있어서 나도 잘 돌봄받고 누군가를 또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좀 그러한 것들이 꼭 임신이나 출산의 형태로 가능한 것인가? 말한 대로 사회적 양육이라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직 고민의 상태에 계신 거군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걸 보니까. 자, 그렇다면 어쨌든 이 지금 보니까 변화의 가장 축에는 1인 가구가 상당히 늘고 있다는 걸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네. 국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은데 결국 1인 가구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뭐 어쨌든 자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떤 부분이 더욱더 고민돼야 되는 건지. 일단은 이재성 편집장. 네, 서울시 기준으로 2019년에 1인 가구 비율이 32%고 네. 4인 가정 가구 비율은 16.6%예요. 그날 모교 대화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1인 가구가 지금 가구 수 중에 제일 많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제는- 가장 많고 이 추세가 정부에서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 4인 가정, 기혼 유자녀 가정을 전제로 한 놓기가 정책을 어렵네요. 만들고 네. 이 부동산이나 금융 절세에서 이제 혜택을 줄 것인가. 오죽하면은 저 1인 가구들, 비혼 1인 가구들 사이에서 농담으로 위장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 지원금과 네, 전세 대출을 우리가 혜택을 누리자 이런 네. 자조적인 농담을 할 만큼 어떤 1인 가구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지원 정책 같은 데서 차이가 나고 그렇군요. 1인 가구들은 결혼 전에 잠깐 머무는 자취의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 자체로 온전한 독립이나 그렇죠. 지속 가능한 삶의 모델이 아니라 왜 TV 같은 데서도 빨리 결혼해서 자리 잡아라.
뭐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혼자 예. 혼자 사는 사람들 나오는 나올 프로그램 때. 보면 네.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의 이제 변화가 있어야 지금의 이런 정책적인 공백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런 신혼부부와 그 유자녀 가정에 그 집중되어 있는 부동산 정책의 네.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문제가 된다. 네. 어떠세요? 양재활동가께서는 제도적으로 이런 건 좀 보완해 달라든지 개선해 달라 신경 써줘라. 저도 정말 이거에 공감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 저도 이렇게 어떤 장기적인 주거를 고민하다 보면은 이런 정부의 주택 지원의 형태가 대개는 뭐 청년 중에서 대학생 아니면은 뭐 사회초년생 아니면은 신혼부부 이거 그렇죠. 말고 없는데 그럼 나는 이제 중년이 되면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막 왜냐면 하게 될 주거라는 때가 건 있어요. 함부로 막 1년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예. 대부분의 청년들은 1년, 2년에 한 번씩 옮기긴 하지만 예.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게 되고 근데 저의 좀 핵심적인 더 큰 고민은 1인 가구라고 해서 다 같은 1인 가구는 또 아니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 안에서도 나눠져요? 네, 그렇죠. 뭐 예를 여성 가구가 경험하는 어떤 성폭력이나 젠더폭력에 대한 고민들 아니면 뭐 핑크텍스라고 불리는 더 안전한 공간을 찾기 위해 더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고 또 청소년 1인 가구라는 건 청소년이 주거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굉장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불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점들을 잘 고려하면서 뭐 해결해 나가야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주거의 문제가 두 분에게도 다 중요한 부분이군요. 또 그 외에도 더 정책적으로 좀 보완해달라 아니면은 신경 써달라라고 얘기하실 게 있다면 의견이 있으시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데 이 부동산 금융 절세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 저번에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적도 있는데 아동 학대 얘기를 할 때 이제 결혼을 하는 것만으로 이제 대출이나 지원이 이제 굉장히 쉬워지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신혼 부부와 유자녀 가정에게만 이제 재산을 불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1인 가구들한테는 결혼을 해야 안정될 수 있다. 네. 마치 혼자 사는 삶이 이 불안정한 삶의 원인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맞아요. 상당한 기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 여부나 가정 소위 말하는 4인 가정 형태를 이룬 것과 무관하게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제 엄연히 그 본인이 원하는 삶의 형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그 배우자 뭐 직계 혈족 등으로 규정한 이 법적 가족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한 말씀씩 의견을 내주신다면 양재 활동가부터. 네, 저는 이 정부 계획이 되게 고무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가족 제도라는 게 근본적으로 우리의 다양한 법제도 안에 침투해 있잖아요. 그래서 바꿀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닌 그 다연계가 돼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민법의 어떤 조항을 바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생활동반자법 제정이나 이런 과제들이 분명히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뭐 이주아동의 문제나 이런 데에서는 뭐 여전히 난민아동이나 이주아동, 미등록 아동들이 입학이 거부될 수 있다거나 이들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가 거의 없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여성, 청소년, 이주민 이런 다양한 위치들을 고려한 방식으로 가족제도가 다시 이야기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진송 편집장께서 마무리해 주신다면? 그 계획 안에서 저는 그래도 아직 어쩌면 좀 형식적인 거에 아직 불과할 수도 있지만 가족 형태로 인한 차별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평등 및 차별 금지법에 관한 법률이 아직 가칭인데 이게 이제 넣는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것들을 어쨌든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인식은 생각보다 느리게 변하고 맞아요. 사람마다 너무 다양하잖아요. 너무 다양하고 다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도 정말 모든 것이 다를 텐데 인식은 가장 늦게 변하기 때문에 먼저 정책을 만들어 놓고 인식이 이제 그 정책을 보면서 좀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수는 있으나 이거에서 출발을 해서 가족 형태로 인한 차별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가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해왔던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거를 좀 많이 사람들이 인식하고 이제 바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성 시대인 만큼 앞으로 좀 정책에 이 두 분의 얘기가 좀 반영되길 바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간 똑똑똑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개간 홀로의 이진송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